논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패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이미 단상으로 이동을 해주셨고요.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입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전 세션이 또 아주 재밌었다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세션은 점심 먹고 하는 세션이라서 항상 졸려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인데 그래도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아주 재밌게 특히 이 허위 정보, 속지 말자 허위 정보잖아요. 그래서 잘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프로시딩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0분 정도 됩니다. 100분 정도 돼서 기본적으로 한 분당 한 20분 정도씩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은 한 8분에서 10분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이제 플로어에 좀 오픈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발표자들이 2, 3분 정도씩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송태은 교수십니다. 제가 그냥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송태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토론을 해볼 주제는요. 잠깐만요. 국가 배후의 사이버 영향 공작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주제가 무시무시한 주제인데요. 제가 콤팩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이제 나눠볼 주요 쟁점은요. 일단은 영향 공작의 개념을 조금 다뤄보고요. 그리고 왜 최근에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 공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 부상하는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향 공작의 파괴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만요. 네, 사이버 영향 공작의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느냐? 요즘에 이제 민주주의 국가 진영과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진영화가 이제 심해지면서 이러한 진영화와 함께 영향 공작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영향 공작과 달리 이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영향 공작은 은폐성이나 그리고 익명성의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영향 공작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가 어떤 분열 양상을 일으킨다든지 또 특정한 정치적인 담론이 이 온라인 공간에서 지배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런 사이버 영향 공작이 진행되었는지도조차 파악할 수 없고 이미 피해가 일어난 이후에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서구권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사실은 좀 조용했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학계나 또 정부기관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정말 최근인데요. 러우 전쟁이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양 공작, 왜 영양 공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무서운 느낌을 들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가끔 드는데요. 이걸 이제 뭐 영양 활동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 영양 공작의 개념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목표 청중에 대한 어떤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국가의 프로파간다 활동인 거죠. 그래서 목표 청중의 어떤 감정, 태도, 의견, 행동 이런 것들에 굉장히 체계적인 형태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래서 타국의 여론이 자국의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는 데 도움을 주게끔 그런 식으로 여론 활동을 펼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공공외교랑도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영양 공작 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제 정보 작전이라든지 심리 작전의 개념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보 작전이나 심리 작전의 개념은 군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거죠. 적에 대해서 정보의 우위를 이제 달성을 하면서 적의 어떤 의사결정을 파괴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의 의사결정과 나의 정보는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작전과 심리 작전은 사실 전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평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작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버 영양 공작의 이제 부상 배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을 드린 것처럼 지금 미중 경쟁의 이 성격이라는 것은 기술과 경제, 그다음에 군사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정치 체제와 이념, 가치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양 공작도 그러한 가치 체제, 이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제 각국이 방역 정책을 자국의 우수한 방역 정책을 정치 체제의 우월성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러한 성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웨이 사태의 본질도 이것이 기술 경쟁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년간 중국의 화웨이가 서구권에서 펼쳤던 어떤 첩보 활동 이런 것들이 미국을 이제 미국의 그러한 공격적인 대응을 촉발시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왜 사이버 영양 공작에 대해서 특히 서구권에서 우리는 이제 이제서야 관심을 갖고 있게 되었지만 왜 서구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하이브리드 위협을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그 과정에서 비물리적인 수단으로서 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포라든지 가짜뉴스의 유포라든지 이런 사이버 심리전을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술로서 사용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서구권이 정보와 내러티브를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그런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중국도 지금은 러시아를 흉내낸 그러한 비슷한 형태의 사이버 영양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중국어권에서 러시아의 그런 사이버 심리전의 전술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 타국 내에 중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useful idiots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어떤 엘리트 집단이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전방 조직들을 굉장히 후원하고 키우면서 중국의 이익을 타국 내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어마무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영양 공작에 그래서 효과가 있는가? 사실은 국제 여론의 차원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그런 악감정, 전 세계적인 세계 여론의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신경 쓰고 있느냐? 그것은 사이버 영양 공작이 각국 민주주의 국가의 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거죠. 바로 굉장히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구권이 민감해하고 우리도 이제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대 국가의 이제 목표로 삼는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훼손하고 또 민주주의 제도의 그 핵심인 선거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이런 것들 여기에 관련된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러면서 계속 흠집을 내는 것이죠. 결국은 사회 밑바닥으로부터 어떤 전복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뭐 굉장히 대규모의 시위를 촉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버 역량 공작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 미 대선이 러시아의 사이버 심리전이 첫 번째로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했던 첫 번째 이제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6년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도 있었습니다. 이때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과 보고서들이 이미 그 미국의 수많은 이제 기관에 의해서 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선거일 직전부터 굉장히 자극적인 종류의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매우 급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거 직전에는 대중들이 보게 되는 아주 많은 정보들이 가짜 뉴스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이러한 가짜 뉴스 전략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학계라든지 심리학계에서 이미 그 설득의 영향력이 증명이 된 그런 기제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의 가짜뉴스 전략을 뭐 코그니티브 해킹, 마인드 해킹 이런 표현으로까지 쓰면서 우리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이러한 그 사이버 역량 공작으로부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 진영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굉장히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 진영에서 이런 그 사이버 역량 공작을 펼치기에는 아주 쉬운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물론 이러한 그 사이버 역량 공작의 한마디로 그 먹잇감들은 그 국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분열, 양상이 스스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선거에 그 외부로부터의 가짜 뉴스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선거가 다 그 권위주의 진영으로부터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그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선거를 국가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방부, 미국의 국방부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정보기관 이런 그 기관들이 이번 그 선거를 안전하게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그 일렉션 시큐리티 그룹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서방에서는 이 사이버 역량 공작의 활동을 군사적인 차원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사이버 역량 공작의 부상 배경은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초연결 사회의 등장도 당연히 하나의 그 역량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그리고 이제 확산되기 때문에 정보 자체의 양과 이 정보가 흐르는 그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역량 공작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에서는 전쟁의 이제 심리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격하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심리전은 굉장히 그 아주 세련되고 고도의 심리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서구가 이번에 취했던 전략은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러시아발 메시지, 러시아발 내러티브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아예 플랫폼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아무리 어떤 그 설득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메시지를 구사해도 이것이 목표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중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유통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그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IT 매체들이 함께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역량 공작의 이제 부상 배경은 당연히 디지털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고도화가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지금은 뭐 뉴스도 쓰고 소설도 쓰고 예술 작품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AI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까지 이러한 그 사이버 역량 공작에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자, 메타버스도 이제는 사이버 역량 공작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뇌과학의 발전, 잠깐만요. 제가 좀 더 들어가 보면 뇌과학이 발전되고 이것이 이제 AI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휴머니스틱 인텔리전스잖아요. 인간스러운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 발전의 최종 목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 역량 공작이 부상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권위주의의 그 확산이 감시 기술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고요. 중국의 화웨이가 전 세계 그 감시 기술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위입니다. 그런데 이 감시 기술이 이제 1대1로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들어가서 그 국가들의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나 공간정보 이런 것들을 탈취해 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권위주의 국가에 이런 그 기술이 들어갔을 때는 권위주의 국가가 직접 중국에게 그러한 정보를 통째로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팬데믹 시기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자, 제가 이제 대응 원칙을 한 5분 정도 쓸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네, 5분 정도 제가 사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이 역량 공작의 대응 원칙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역량 공작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량 공작이라고 해서 가짜 뉴스를 반드시 사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프로파간다의 활동에서는 백색 선전도 있습니다. 화이트 프로파간다도 있고 진실을 얘기하면서 그 뉘앙스를 좀 이렇게 교묘하게 프레이밍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역량 공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이버 역량 공작에 대한 대응을 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조금 더 넓은 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청중이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공공 외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는 정보 작전 이런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그 타겟 오디언스로 삼고 어떤 그 수단이나 기술을 사용하고 어떤 정보와 내러티브를 발신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사이버 역량 공작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오피니언 리더나 학자나 그것이 누가 됐든 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권위주의 진영의 어떤 내러티브들이 발신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디스인포메이션, 이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차단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동유럽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방의 그 나토라든지 EU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라든지 기관들을 통해서
그 러시아발 내러티브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잘 구축된 웹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이밍 앤 쉐이밍, 그 누가 이런 정보들을 퍼뜨렸는지 언급을 하고 망신을 주는 그런 방식, 이게 이제 그 어트리뷰션 전략이라고 나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그 전략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AI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정보 정보 심리 작전 이런 것들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우리 국내에서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혹은 지역과 동맹 간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허위 조작 정보의 파괴력이 얼마나 이거 심각한 것인가, 이것이 뇌과학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 뇌의 사고를 움직이는지, 어떻게 조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중이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그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는 지금 벌써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뇌를 육해공,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 외에도 인간의 뇌를 하나의 전장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인지전에 대한 그 연구가 뇌과학의 연구와 함께 맞물려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방과 함께 그 연구를 협력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애시에서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첩보 동맹과 관련된 우리의 그 어떤 외교적인 노력,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동유럽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한 6년에서 8년의 기간 동안 서방으로부터 정보전이라든지 심리전에 대한 그 대비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러시아발 내러티브의 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서방이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정보심리전에 있어서는 이번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우리도 비슷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사이버 역량 공작이 그냥 무서운 어떤 위협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분명히 대비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그 송 교수님 발표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사이버 환경에 노출이 돼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이게 뭐 예전에 사이버 전쟁 그러면 이게 전시 생각을 하는데 평화스러울 때도 실질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시에 조용히 진행이 되고 하이브리드전 형태로 스며드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상황을 알고 적절히 대응을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발표는 아메리칸 대학의 사만다 브래드쇼 선생님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이 소위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세션의 주제인 이 허위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의 인터넷 정책이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십니다. 역시 20분밖에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만다 브래드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허위 정보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허위 정보를 배우고 있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이런 캠페인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영향력은 어떤지, 그리고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운동가들, 액티비스트 활동가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정부 기관들은 이런 디지털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웨트라고 불리는 위협의 종류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허위 정보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대응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대응은 정부 쪽의 대응도 있고 또 플랫폼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허위 정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시작하고 싶었던 부분은요. 서로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미국이랑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허위 정보를 다루는 여러 어프로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허위 정보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바로 2016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였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대규모의 외국에서 들어왔던 허위 정보 캠페인들이 있었어요. 소셜 미디어 기술들의 특정 기술이나 피처들을 사용을 했고요. 또 봇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가짜 계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의견을 좀 양극으로 치닫게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시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조장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가짜로 시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치 광고 캠페인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클린턴 캠페인을 좀 공격하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특히 진보 진영을 공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사회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운동이나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거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이나 활동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흑인의 인권은 소중하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2020년에 있었던 여성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2017년도에 있었던 18년도에 있었던 여러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러시아에서 개입을 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들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이 운동을 오히려 어택을 한다든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중의 의견들을 양극으로 치닫게 하고 오히려 사회를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민주주의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시위를 회자시키게끔 하는 의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미국에서 정책이 발전되는 방향을 보면 공중보건, 팬데믹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 다른 정부 지체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액터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와서 백신에 관련된 이제 잘못된 정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마스크 관련된 의무사항 같은 것들을 잘못된 정보로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이나 정보의 노력을 좀 폄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전략이 발전이 되고 있는가. 2016년도 대선부터 지금 오늘날을 보면 정부들과 플랫폼들이 이 이슈들에 대해서, 허위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또 방어가 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 플랫폼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배후에서 뭔가 허위 정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또는 중동 지역에서 사는 영어를 주로 쓰지 않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많은 곳에서도 이런 허위 정보 조작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뒤에서 배후로 조정하는 허위 정보 캠페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전 연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어려움과 도전 과제를 현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뭐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새로운 디지털 피처들이 무엇이고,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소셜 미디어의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밖의 영역 중에서도 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도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주 다양하게 정말 전방위적으로 허위 정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TV, 라디오, 프린트 지면, 그리고 디지털, 또 러시아는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이런 허위 정보 캠페인을
펼치고자 하는 공작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를 뒤돌아볼까요?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지면,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확산을 시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 뭔가 선전 방송 같은 거를 선전 방송을 활용을 해서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뭐 이야기를 뭔가 심어가지고 기자와 담합을 해서 다른 외신에다가 기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쪽 국가의 뭐 여론 조작한다든지 조금 대놓지 않은 전방위적이지 않은 그런 시도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실 바로 직전에 제가 추가한 장표이긴 한데요. 아마 여러분의 핸드북에는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디지털 공간에서 새롭게 드러 나오고 있을까요? 지금 디지털에 저희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범위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얼만큼 캠페인이 넓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파간다 옛날에 있었던 그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다면 지금 디지털 밈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루머나 아니면 뭐 두려움, 혐오,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조장할 수가 있고 그런 컨텐츠를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 밑에 귀납적으로 밑에 쪽에서부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위에서 어디언스를 탑다운 방식으로 하향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나 아니면 개인이 충분히 편하게 퍼져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 주도나 위에 탑다운 방식이 아닌 각각 개별적인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도 허위 정보를 충분히 퍼뜨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간의 행위랑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리트윗도 있고 좋아요 누르기 기능도 있고 추천도 있고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잘못된 인기를 끈다든지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즘의 선전들은 굉장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타겟 유저들을 공략을 하고요. 기존에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분들한테 따로 공략을 해서 선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봤는가, 이거를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몇 분을 머물렀는가 이런 것들을 다 시험할 수도 있고 측정할 수도 있고 또 다듬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언스를 꾸려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아주 강력한 디지털 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작전들이 있었고 허위 정보를 퍼져나가는 방법들이 있었고 디지털 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정보를 실어 나르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그 종류들과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스펙트럼 운영에 맞는 정보와 민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이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들을 해왔는가, 어떤 조치들을 취해왔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좀 분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응은 바로 제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재들이 여러 정보들한테 지금 취해지고 있죠. 이런 외국에서 허위 정보라든지 미국 정보를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는 외교적으로 추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행동하려고 했던 공격자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추방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을 통해서 조작이나 간첩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는 관습이라든지 이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서들이 나가지고 있고요. 또 재원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 캠페인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려는 노력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다른 정보기관에서 협력을 해서 이 나쁜 행위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국무부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허위 정보 캠페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려고
더욱 해야 할까라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 기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 그리고 미국의 안정성, 안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정책 어젠다나 전략들을 활용을 해서 허위 정보를 대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국방 전략, 방위 전략 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저보다도 훨씬 더 뭐 마이크 쉴님 같은 더 군사 방위적인 부분에 초점을 주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바로 법제입니다. 법제도의 역할이겠죠. 아마 이거 법제도는 좀 발전되는 속도가 느릴 겁니다. 지금 아마 한국도 그럴 것이고 미국에서도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안 좋고 부정적인 역할을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오고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미국의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어떤 소셜 미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미국에서 하나의 외국 주체로서 법인으로서 뭔가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법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가지 플랫폼이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외국 캠페인들을 맞서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들도 할 역할들이 있어요. 이 플랫폼이야말로 아주 다른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이 레벨로 나눠볼까요? 일단 레이블이라고 하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특정 계정인데 이게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정부 기관의 배후가 있다라고 보면은 유저들한테 정보를 볼 때 이게 사실 공신력 있는 정보인가를 정확하게 보면서 해당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플랫폼 내 운영자들, 어드민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해가일 것 같고 플랫폼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때그때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주체나 법인들이 정보를 잘못된 거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아주 조용히 알고리즘으로 떠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또는 없애는 그래서 추천 제한 목록에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심리적인 그리고 인간의 그런 생리에도 정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특정 정보를 가치 있게 평가할까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서 회복력을 키우려고 하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당연히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저희가 하는 개입들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하이 레벨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요. 허위 정보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게 이것은 디지털을 활용해서 권위주의적인 정보들이 잘못된 캠페인이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2016년도부터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허위 정보에 관련된 법안이 얼만큼 많이 통과를 됐는가를 보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을 맞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허위 정보 관련된 법안이 통과한 지역들 얼만큼 활발하게 나타나는가가 이 부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가 어떻게 보면 정보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사람이 가진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활동가들이 허위 정보법이라고 하는 근거 때문에 뭐 체포되고 또는 고문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권위주의 정부들은 오히려 이 허위 정보 법을 근간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모든 법안들이 좀 서구의 중심을 맞추고 있고 또 서구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슈들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별로 허위 정보가 퍼지는 캠페인이라든지 양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EU나 유럽, 미국에서 좀 주도적으로 허위 정보 법안을 다루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이 성숙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플랫폼 기업들을 보더라도 인플루언스나 영향력을 이제 측정을 하고 이거를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뭔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통제가 되지만 라틴 아메리카나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서구권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런 러시아의 컨텐츠에 노출이 되고 있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쓰는 집단 또는 서구에만 맞춰서 검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구의 공작은 허위 정보의 정말 일각에 불과합니다. 여러 다른 종류라든지 그리고 비진실된 홍보들이 있어요. 봇을 통해서 뭔가 가짜로 내러티브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보는 것까지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일단 많이 보기를 원하고 나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 때문에 봇을 잘못 쓰거나 아니면 뭔가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건 쉽지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허위 정보를 나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걸 제한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 레벨에서의 고민도 좀 까다롭고 저희가 생각해야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그리고 질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세션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잘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이버 환경에 대한 어떤 흐름을 말씀을 하시고 특히 미국 케이스를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부와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문제점 그 현실과 이상의 차이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잘 아주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발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소정 연구원께서 해주실 텐데 이게 사실은 오늘 이 국제기구의 사이버 안보 담론이라는 제목에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총론에서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경우 그다음에 이 국제적인 기구 내에서의 어떤 흐름들 그래서 유엔 정보 안보 개방형 워킹그룹 회의 결과가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이버 안보에 복합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정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소정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소정입니다. 지금 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전이나 이제 심리전 부분들에 대해서보다는 훨씬 더 큰 시각에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국제기구 특히 유엔에서 사이버 안보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담론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뭘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걸 논의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 개괄적인 설명이나 의도들이 현재 어떤 논의들로 좀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국보연에 있을 때부터 많이 썼던 그림인데 정책실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그림이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는 내용들이라서요. 유엔에서는 1998년에 처음 레졸루션이 제기가 됐었고 그 레졸루션에 따라서 사이버 안보, 특히 ICT 안보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GGE라는 그룹 오브 거버먼트 엑스퍼트들이 모여서 사무총장에게 제시해주는 제안서, 의견서들이 결과 보고서로 제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보고서들은 참여국들 15개국, 20개국, 25개국의 전체 동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만장일치의 결과, 그 합의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GGE 활동들이 2004년부터 첫 번째, 그리고 2009년 10년도에 두 번째, 그리고 12년 13년도에 세 번째, 14년 15년에 네 번째, 그리고 16년 17년에 다섯 번째가 진행이 됐었고 19년에서 21년까지 여섯 번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15개국, 그다음에 20개국, 여섯 번째 6차 지지에는 25개국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이버 안보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간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게 우리가 흔히 언급하고 있는 주요한 사이버 공격 행위들을 짚고 있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에스토니아 공격, 그리고 2008년에 조지아, 그리고 2010년에 스톡스넷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여기와 동시에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그 국제기구에서 논의하는 얘네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국제법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탈린 매뉴얼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발간이 되게 됩니다. 13년에 나오고 17년에 나오고 지금 현재 이제 3차 버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탈린 매뉴얼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기존의 국제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근거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봤던 문서들이었고요. 이런 논의들이 가장 상위의 국제법, 규범의 형태로서 논의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6차 GG가 생길 때 동시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했던 OEWG가 생기게 되는데요. 개방형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참여자가 얼마나 될지도 모릅니다. 전체 유엔 그 회원국 전체가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9년에 그러면 OEWG가 그때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GGE에는 15개국, 20개국, 25개국 정도의 일부 선진국들 혹은 대륙별 안배에 따른 국가들만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국가들이 적용받는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는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 대표성들은 선진국 중심으로 규칙을 만들었을 때 저개발국, 후진국들이 받아야 되는 부담 혹은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그 불안감 그리고 불편함 등이 반영이 됐던 결과였고요. 그래서 OEWG에는 뭐 지난 7월에 있었던 회의 같은 경우는 약 7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참여를 해서 각 의제에 대해서 국가들별로 의견을 내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GG가 6차까지 21년에 종결되고 사실 별다른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형태로 GG는 지금 다시 개최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OEWG는 2019년에서 21년까지 1차 회기를 끝냈고 현재 21년 하반기부터 제2차 OEWG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GG랑 OEWG는 플랫폼은 다른데 같은 주제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하는 주제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4차 GG가 끝나면서 11개 규범들을 제안을 했었었고요. 이거는 그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놈이기 때문에 바인딩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구속력은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닌 정도의 그런 정도의 형태로 볼 수 있겠는데 그 리미팅 놈이 있고 굿 프랙티스나 파지티브 듀티를 주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자국 내의 영토에 있는 ICT가 국제적인 잘못된 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요. 다른 국가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면 안 되고요. 공급망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들은 하면 안 되는 게 책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있는 사이버 전쟁에서는 규범을 위반한 잘못된 행위라고 비난을 하는 근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규범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요. 13년에 3차 GG가 끝날 때 13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를 10월 17일, 18일 개최를 했었었는데 6월의 마지막 그 13년 그 3차 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봤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국제법이 오프라인상에서 적용되던 기존의 국제법이 온라인에도 적용이 된다는 데 전부 합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가 오프라인에서 적용이 되던 주권이 온라인에도 적용이 된다는 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합의의 이후에 4차 보고서에서 이런 규범을 만들면서 기존의 주권이 적용이 되고 국제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각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행동 규범에는 11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합의를 본 거죠. 6차 GG가 진행이 됐고 OEWG가 2019년, 21년이 진행이 되면서는 이런 형태의 패러럴하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근데 사실 6차 GG는 제대로 된 결과물을 합의문을 도출을 하지는 못했었고 OEWG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결과만 냈습니다. 그래서 회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OEWG가 지금 진행되고 2021년부터 진행됐던 논의했던 많은 규범들 얘기가 이 6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혹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이 국제 안보나 혹은 데이터 시큐리티나 혹은 다른 협력적 조치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될 만한 행위들, 이 뭔지를 식별을 하자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AI 같은 신기술이 발달을 하고 심리적인 영향이 커지고 테러리스트들이 ICT를 활용하는 등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통된 위협 인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테러리스트가 ICT를 쓰는 거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야라고 해서 이 위협 인식에서 빼자 뭐 이런 논의들을 또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룰이나 규칙, 노엄 그리고 프린시플 등을 만들자라는 것고 이거는 국가가 책임지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켜보자라는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파트에서 아까 앞에 그 4차 GG에서는 11개 놈을 개발을 하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법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조항을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고 이 부분은 서방 진영하고 중러 진영 간 늘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합의를 못 보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신뢰 구축 조치는 뭘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 정기적인 협력을 위한 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에 대해서는 국가별 그 입장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전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뢰 구축 조치는 어떻게 할래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놈에서 15년 보고서에 11개를 뽑았기 때문에 그 놈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조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같은 경우는 OSC에서 그 CBM 놈을 2013년에 11개를 또 개발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엔으로 아예 확장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인 역량 강화는 특히 저개발국, 후진국들이 선진국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프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럼 인프라 문제를 넘어서서 사용자의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그 인식 차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OAS라든지 AU라든지 이런 데에 뭐 전략을 만든다든지 국가별, 지역별 협력을 한다든지 교육 훈련들을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인프라를 더 설비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있었던 3차 세션에서는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그 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했었고 그 수차례 개최했던 회의들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간 보고서 같은 형태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만듦에도 있어서 또 만장일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테러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다 빼자. 혹은 뭐 국제법 적용에 있어서 IHL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논의 뭐 이런 게 이제 반나절씩 혹은 하루씩 계속 진행이 됐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과 보고서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험과 누리고 있는 그 IT를 활용한 수준은 생활의 질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보다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훨씬 더 이제 일반 삶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또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인식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국가들 간 갭을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는 한국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부분은 도너의 입장이지 뭔가를 더 우리가 같이 얻어낸다든지 혹은 잘 모르는 척해도 된다라는 그 남들이 정하는 걸 지켜보겠어라는 그런 입장을 더 이상 보일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앞에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뚜렷하게 큰 목소리를 사실 내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법 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 뭐 최소 규정인 뭐 듀딜리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외교부를 통해서 페이퍼를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2004년 1차 지지부터 참여했음에 비해서는 그 조문 혹은 그 구체적인 사안별로 한국의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리딩해서 의견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들은 아직까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배경적으로 우리 외교부나 혹은 이 ICT를 이해하는 그 참여자들이 그걸 외교적으로 풀어가거나 혹은 만들어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판단하는 이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아마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거나 만들어가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거시적인 다른 요소들하고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사이버 전쟁에 있어서 민간 기업들과 민간 전문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지원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거나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게 되면은 그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한다거나 혹은 의견을 제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형식으로 뭔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는 그 앞에 좀 큰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많이 했다라고 해도 앞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에는 CBM이라든지 놈을 구체화하는 좀 더 구체성을 가져야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제가 가져온 건데 얘는 이제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2014년에 만들어냈던 페이퍼입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 Confidence Building Measure in Cyberspace고요. 이 페이퍼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은 2013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세 차례 정도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사이버 전문가 혹은 외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한 건데 거기에서 제안했던 얘기들이 베스트 프랙티스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목적, 범위, 행위자, 방법, 가능성 이런 걸 해봐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인트 인베스티게이션 같은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함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미국하고 같이 공동 조사를 했던 것처럼 그런 형태의 것들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었고, 혹은 국제 환경법을 적용하는 모델들을 사이버 분야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펑셔널 얼라이먼트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크라이시스 리스폰스에 있어서의 기능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인 연대를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멀티 레이터럴 사이버 홈라인 이니셔티브가 있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최상의 정책 결정자들, 전략 결정자들뿐만 아니라 실무하는 사람들 혹은 실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홈라인이 지속적으로 구축이 되고 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restraint 위에서는 이제 타겟 셀렉션, 리스트릭션, 뭐 뉴트럴리티 스테이터스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사실 그 뉴트럴리티 스테이터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의료인이라든지 정말 긴급 구호를 해야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도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식별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력에 대한 공격은 정말 나쁜 행위이고 전력을 끊음으로써 발생을 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을 잘 복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ICRC나 그 의료인처럼 그렇게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규칙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걸 이때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 전력 공급에 대해서 그 비난을 한다든지 혹은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하는 근거로서 또 똑같은 논리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2016년 방글라데시 그 해킹 이후에 북한이 해킹한 이후에 카네기 엔도먼트하고 IMF가 같이 금융시설에 대한 공격은 정말 나쁜 놈이야, 나쁜 행위인 거야라는 국제 전략을 만들고 그 아이템을 G7 어젠다로 가지고 왔었어요. G7 어젠다로 가지고 가고 걔가 어답트가 됐었고 걔를 G20로 확장을 시켜서 최소 20개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활동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제 최근에 옥스퍼드에서 나온 그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의료 시설이라든지 선거 시스템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심리전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국제법적으로 본인들이 모여서 판단을 했을 때 잘못된 행위다. 이거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처벌 받아야 되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얘기가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OEWG가 됐든 국제기구에서 다루는 담론이 됐든 조금 더 구체화돼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대응에 좀 나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또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 우리 김 박사께서는 이게 사실을 요즘 우리가 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자기구의 소위 다자주의 원칙에서의 그 안에 많은 주체들의 차이성, 그래서 동상이몽이 계속 발생을 하고 정말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 안보라는 개념이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규범을 만들고 해야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 좀 뭔가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주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토론이 세 분인데요. 세 분의 토론을 지정 토론으로 다 원래 하셨죠. 하셨지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서로 교차해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7분 정도, 8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방대학교의 손한별 교수께 우선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교 손한별입니다. 저는 송태훈 교수님 영양 공작에 대한 지정 토론을 받았는데요. 준비해온 토론문인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일단 현상은 있는데 이 현상을 무엇라고 부를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송태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이게 정보전의 일환으로서 정부 영향 공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면서 하이브리드 전쟁도 이야기, 수단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데이터 경쟁 또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4세대 전쟁이라는 21세기 탈냉전 이후에 있었던 미국이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위협들을 4세대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한국의 많은 학술지들에 보면 회색지대 전술, 회색지대 위협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들, 같은 현상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회색지대 위협,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대방의 인식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들, 또는 사이버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대와의 일상적인 경쟁에서 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건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미국의 경쟁 전략입니다. 사실 미국이 NSS에서 계속해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수단별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이 경쟁자와의 관계를 해결해 나갈 건가, 정책을 해결해 나갈 건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국방부에서 이제 경쟁 전략이라는 새로운 이제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경쟁자와의 장기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곳에서 항상 우세를 달성하겠다. 무력 분쟁의 이하 단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미국이 처할 수밖에 없는 회색지대 위협에 대해서 잘 대응하면서 그 회색지대 공간을 먼저 선점하고 그 공간에서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쟁에서 승리하겠다. 장기적인 경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우세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이 미국의 경쟁 전략입니다. 이 경쟁 전략의 핵심은 사실은 whole of government, whole of alliance이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많은 국내 국력들을 결집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동맹 국가들 또는 우호 협력 국가들과의 힘을 모아서 그런 위협들에 같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또 그걸 추진해 가는 구체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같이 고민해 가는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송태훈 교수님 문제 제기해 주신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지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과 상황이라는 공간, 회색지대. 그러한 공간을 어떻게 선점할 거냐, 어떻게 우세를 달성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의 우세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역 또는 방금 말씀하신 인지 영역이죠. 그래서 수중, 수상, 공중, 우주로 이어지는 5개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이버 인지 영역으로 확장하고 그 확장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개념과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다영역 작전, 모자이크전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양 공작에 대한 쟁점들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4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영양 공작이 영양 공작을 서로 작전을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 공간에서 과연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측정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재래식 우위가 침식당하고 있다라는 상황. 그러면서 이 재래식 우위뿐만 아니라 나머지 영역에서 새롭게 확장된 영역에서 우위를 달성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우위를 달성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과연 측정이 가능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극한으로 치닫게 해서 위기를 끝까지 고조시킬 거냐, 내가 공격을 받았다면 그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보다 더 센 대응을 하고 그 영양 공작을 취함으로써 위기를 고조시킬 거냐, 아니면 급격하게 위기를 완화시킬 거냐,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동한다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되고 아니면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역대응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위협이 분명히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뭐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고요. 주도권이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인 행동이 적의 이 상대가 선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이 없는데 대응을 뭐 섣부르게 한다면 위기 상황이 더 확전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대응을 포기하면 이제 취약성을 노출하는 거죠. 또 취약성을 노출함으로써 더 많은 양보를 감내해 갈 수밖에 없는 그 기정사실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략 목표의 방향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쟁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양 공작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한대로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력의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특히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능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목표적인 측면에서도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의도치 않은 위기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정치 지도자에 의한 룰즈 오브 인게이지먼트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양 공작 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위권적인 차원에서의 룰즈 오브 인게이지먼트가 아니라 임무 수행을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룰즈 오브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하고 또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그냥 방어적인 조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목표,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그 상황을 국력을 사용하는 데서 제한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분명한 한계와 지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이 나머지 물리적인 힘들, 외교력이나 또는 그 경제력, 군사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떨 때 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거냐, 영양 공작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면 물리적인 힘을 투사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이 물리적 힘에 대한 그 방향성을 바꿔야 되냐. 미래가 이렇게 영양 공작이 강해진다면, 그래서 군사력이 영양 공작과 함께 연계돼서 사용된다면 과연 전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군사력의 방향성을 바꿔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번째 쟁점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사실은 브래드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권위주의 국가들이 하는 영양 공작 또는 정부 작전, 회색지대 전술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항상 그게 그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의도, 방법, 수단이 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의도했던 바를 다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위협들이 효과성을 발휘하는지 그들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유리한 것은 권위주의 국가가 성공하기 쉬운 건 하향식으로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이런 효과를 달성시킬 거야라고 국력의 제수단을 결집시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그러나 반대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강점을 가지는 영역별 복원력이고 그것이 이제 상향식의 기능주의적 영향력, 기능주의적인 힘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송태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이 2014년과 지금이 다른 것은 한 번 그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기능별로 복원력을 더 키워 나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는 별로 그렇게 효과를 가지지 못했던 것은 아마 이 독재 또 권위주의 국가가 가지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 유익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하나 답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부 토론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플로어를 좀 개방해서 발표자들께서 한꺼번에 그 답변을 하시는 형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랜드 연구소의 마이크 슈웰 박사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들리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크 슈웰이라고 하고요. 랜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정보를 이용한 월페어라고 하는 전술과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역량이 있는가, 이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개발해 왔는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무기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고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정보 작전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영향력을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저희가 정보 작전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그것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지금 사실 여러 전술이나 작전에 참여한 군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 오피서로도 일을 했고요. 또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에 대해서 잘 듣고 경청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 오보, 그리고 정보 작전 이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부들과 체제에서는 아주 다양한 전술들을 활용을 해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야기하고 그리고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직접적인 것 아니더라도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전략을 활용을 해서 정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들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따라서 특히 공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사실 실패도 많이 했고요. 또 단점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다 헤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브래드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016년도에 미국 대선 때의 공작을 통해서 이것을 겪어내면서 아주 많은 보고서들이 만들어졌고 또 취조와 조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 인플루언스 작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식 제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의 군과 미국의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이러한 정보 작전이 얼만큼 많이 넓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과 대응 체계들을 마련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공조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브래드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정부는 이제 내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글로벌적인 참여나 활동 모델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미국이 뭔가 내부적으로 너무 집중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외국과 또는 비국가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의 공조된 목소리를 연방 차원에서 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힘이 없다라기보다는 뭔가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툴이나 아니면 테크 관련된 인큐베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안보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직무를 받아서 어떻게 허위 정보를 대응할까라고 하는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연봉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올해 펼쳐진 실제 내용을 보면은 허위 정보 관련돼서 발표가 있자마자 트위터에도 들어오고 소셜 미디어에도 들어오고 지금 뭔가 허위 정보국이 나타났다 이제 신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주가 지나자마자 그게 탄생하고 3주가 지나자마자 이제 취조가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렇다가 다시 이 관련된 부서를 좀 없애거나 또는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라는 부분을 겪고 있습니다. 뭔가 이 부서를 뭐 감사를 해야 된다. 뭔가 오디트를 하면서 다시 잘 봐야 된다. 미국 내부를 또 막 들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시급한 주제들이 많은데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하고 집행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영구적으로 봤을 때 계속 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관료주의를 뚫고 뭔가 실제로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는 게 좀 느리고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국제 개발과 관련된 미국 그 국제 부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은 이 기관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시점에서 권위주의 정부들의 허위 정보 캠페인들을 대응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참여시키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고자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러 그 네이스 아래에 있는 하부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여기 있고요.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프리 아시아라고 하는 하부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를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하나의 용어입니다. 2016년도는 근데 조금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전략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정부가 뭔가 같이 합작을 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구나, 협력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컨셉들이 한 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됐죠.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펀딩을 받는 그 기준된 법안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 점점 국방부에서 의회로부터 이제는 이 정보 대응이 필요하다, 국방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설득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국방부가 처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뭔가 병책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꼭 중요하고 이게 메인이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또는 정치 환경에서 봤을 때 이 변화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뭔가 명령이라든지 하달 체계라든지 특별한 뭔가 자금 조달 기구라든지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또 장애물들이 있어요. 조직 내에서도 뭔가 서로 인포메이션 포스라고 하는 정보 조직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요. 서로 뭔가 책임만을 전가하고 있고 그리고 독트린이라고 하는 이런 교조가 아직도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정립된 것이 아직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실제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이곳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원할 거고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을 원할 거고 육군 같은 경우에는 탱크를 더 원하겠죠. 이런 무기 체계를 조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은데 뭔가 좀 느리게 좀 성숙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제 군 체계에서 특히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더 정보에 관련된 정보에 집중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병대 인포메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정보 조직들이 신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군 제16부대 같은 경우에도 정보 작전을 따로 이제 특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컨셉들이 서비스, 실제 복무나 군 체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제는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리더십급에서 이 국방부 차원에서 뭔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허위 정보도 그렇고 오보도 그렇고 이러한 대적이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된다. 적국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게끔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다 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게 뭐 완전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이 사이버 환경이라는 게 워낙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정말 어디서부터 이거를 어떻게 측량하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가 다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마지막 토론을 우리 정명훈 교수님께서 해주게 역시 7, 8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 앞서 김서정 박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저희 다자 체제에서의 이 사이버 안보의 논의, 특히나 규범 또 법 또 그리고 신뢰구축 조치나 역량 강화 등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짚어주셨다시피 앞부분의 노움이나 규범, 그러니까 규범과 법 그리고 신뢰구축 조치와 역량 강화 분야는 그 논의의 방향이나 어떤 그 속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CBM이나 그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국가들이 서로에게 좋다는 것들을 많이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좀 풍성하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노음이나 인터내셔널 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규제, 국가들의 행동을 좀 어느 정도 책임 있게 가져가고 좀 규제를 가하자라는 입장에서 또 그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또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논의는 좀 더 CBM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7월에 3차 회의에서 채택된 그 중간 보고서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노음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OEWG가 과연 노음 세팅 바디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부분에 대한 그 논의 자체도 진행이 되었었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새로운 형태의 규범들을 좀 더 창안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기존에 이제 개발되었던 노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가이던스를 주는 형태로 좀 더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진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제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지금 기존의 이제 국제법들이 여전히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틀에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제 GG의 결의를 통해서도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서 새로운 구속력 있는 이 국제법이 또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기존 국제법의 적용으로 충분하냐, 라는 얘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법 또 새로운 규범, 구속력 있는 규정을 또 만들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러시아나 중국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여전히 그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논의를 이 OEWG에서 그럼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OEWG 자체가 러시아가 주장을 해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가져온 논의의 장이긴 하지만, 처음에 GG와 이제 OEWG가 양자가 이제 병렬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을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GG의 20개, 25개 국가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컨센서스를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 OEWG의 190개 이상의 회원국들이 전부 참여한 이런 장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아마 최소 20년은 갈 거다라는 이제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들도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그 자꾸 이렇게 되돌이표가 되는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제인도법 IHL의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도 분명히 이제 기존의 그 GG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법 IHL을 포함한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쿠바나 니카라과 또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제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무슨 뭐 민간인 보호라던가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보호라던가 해서는 안 되는 군사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이건 적용받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간보고에서 좀 아쉬웠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그 국제법위원회, UN 국제법위원회 또는 ICRC와 같은 국제법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들을 레퍼런스로 해서 좀 여기서 반영을 하자, 우리 보고서에 반영을 하자라는 이제 그 의견들이 그 아마 그 초안에는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리바이즈를 하면서 중간 보고서에서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캐나다, 프랑스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이제 유감을 표시했다라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터내셔널 로의 세팅을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국제법 전문가들, 특히 유엔 산하의 그런 그 체제들의 시스템에 도움을 받는 걸 왜 거절을 했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 보고서까지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포럼이 되었든 이러한 규범이나 규칙을
형성하고 이행하기 위한 그런 논의들은 지속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OEWG상에서 구체화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또 다른 GG가 됐든 또 다른 뭐 제1위원회의 그 얘기 논의가 되었던 또는 UN 제6위원회 국제법위원회 쪽에서의 논의가 되었던 여러 가지 세팅들을 통해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오래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국가 책임 초안도 드래프트 아티클 상태로 지금 20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국제법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성안화된 그런 국제법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라도 어떤 규범의 형성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논의에 대비해서 충분히 그런 전문성 있는 역량들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그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지역 기구의 어떤 역할들, 이니셔티브들도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들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엔 전체의 논의 또 그리고 단일화된 파편화되지 않은 어떤 국제법의 그 부분 규범들의 세팅을 위해서 국가들이 노력하는 부분에는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명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그 시간이 한 8, 9분 정도 남았는데요. 발표자분들 답변 듣기 전에 플로어에서 한두 개의 질문이 있으시면 묶어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기 소속과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는지를 밝히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세션들을 보니까 사실 또 미중 경쟁에 따라서 미국 그 중심의 사이버 질서를 또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또 방향도 있어서 OEWG의 뭐 영향성이나 실효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OEWG에서 또 미국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OEWG에서 하고 이제 진전이 있는 분야로 이제 그 CBN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우리 국가 차원의 뭐 어떤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국가보안청이나 또는 뭐 국가안보부, 사이버 안보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김 박사님 질문이 있으시다면서요? 어느 분한테? 네, 저는 저에게 질문이 없을 줄 알고 다른 질문을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사마타 교수님하고 마이크 슈웰리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도 정보전이나 그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2017년, 18년쯤에 국무부에 해당 기능을 인워드, 아웃워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의 기관이 만들어졌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내적인 그 대응 활동이 많이 통합이 되는 형태의 법, 뭐 행정명령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이 현재도 이제 그 두 번째 코멘트 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역량 강화나 글로벌 미디어 쪽하고 연계되는 활동인 건지 아니면 구분된 새로 다른 게 있는 건지 확인이 혹시 가능하시면 이제 그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대내적으로 홀 오브 가버넌스 체계에서 이제 다른 특히 뭐 정보기관에서 주는 이제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의 역할에 어떤 이제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래서
결국 국방부에서도 그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로우 케이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케이스를 봤을 때는 디펜드 포워드나 아니면 헌트 포워드 같은 컨셉을 가지고 미국이 많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도 이런 전략 개념이 혹은 헌트 포워딩 행위가 그 반영이 되고 있었는지가 혹시 공개 가능한 사례가 있다라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송 교수님이 그래도 준비를 제일 먼저 들으셨으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한별 교수님의 토론 너무 도움이 되고 정말 끝까지 파보자 이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정보 작전이라든지 이 사이버 역량 공작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부분까지 다 끝까지 올리셨습니다. 질문의 수위를. 그래서 가장 손한별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러한 사이버 역량 공작에 있어서도 우위를 달성할 수 있고 이것이 무한대로 어디까지 싸워야 하는가,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이버 역량 공작의 위험성과 목표가 뭐냐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국가 전체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층을 분열시켜서 정부에 대한 믿음을 시민들이 거두어들이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를 다 함께 위협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대응 방향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핵심 이익에 대한 우리의 주요 내러티브가 우리 리더십에 있는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논쟁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정부에 대한 전복적인 담론으로 흐르고 있는 것인가, 혹은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핵심 부분을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수준으로 담론이 전개되고 있는가, 그것이 누가 됐건 간에 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과 엘리트층 모두가 굉장히 민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서로가 서로를 다 의심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는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 대한 이상한 정보들이 바깥에서 돈다든지, 한국은 분열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의 안보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함께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해외에서 우리의 어떤 웹사이트나 미디어를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가. 미국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들어가면 미국의 전체적인 정말 주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린 그런 미디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리더십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아까 이제 손한별 교수님께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적인 충돌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얼마나 이제 위험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 위기를 촉발시키는 정보를 같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우리가 다 봤던 건데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정보 작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역량 공작의 핵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젤렌스키가 도망갔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 이런 정보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개전 초기에 퍼뜨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믿지 않았습니다, 대중이라든지 엘리트가. 그래서 넘어가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담론에 끌려가지 않고 그런 식의 강력한 내러티브를 발신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우리한테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소정 박사께서 하신 질문에 사만다 브래드쇼 선생님이나 마이크 슈얼 선생님 중에 편하신 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2분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I was gonna say you can go first. 네네네, 마이클님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 네, 제가 피는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응이라든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정보 캠페인을 보거나 아니면 정부의 대응을 보면 사실 그 컨텐츠 자체나 아니면 행위의 주체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더 다양한 참가자들이 있고 참여자들이 있고 또 더 다변화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민간 분야가 들어와서 이 내러티브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데이터도 보면서 정확하게 그 범위 그리고 문제 심각도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공 분야, 정부 분야에서 그냥 뭐 콘텐츠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까, 어떤 대응 메시지를 보낼까, 뭐 아니면 언제 뭐 어떤 뭔가 공식 문서나 보도 자료를 내보낼까 그런 것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왜 허위 정보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 원인들, 플랫폼이 거기에 어떤 일조를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뷰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플랫폼 회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마이크님 혹시 추가하실 부분 있을까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제 미국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정부 조직이나 정부 단체가 이 허위 정보만을 무조건 완전히 책임지면서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워킹 그룹, 실무 그룹과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허위 정보를 대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연합되고 공조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차근차근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 국가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방위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이 정보 작전이라든지 허위 정보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추가적으로 아까 연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저희가 처한 문제점이나 위협들을 점검해야 할 것이고요.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한테 얼마큼의 리소스가 주어져 있는가. 리소스를 사실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그렇지만 지금 정확하게 확보된 자원이 마련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 국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방부 내부에서도 각각의 예산이 쓰임새를 가지고 있고 뭐 정책에 부과되는 것도 있고 이 에이전시한테 재원을 줘야지만 허위 정보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럼 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실제로 군 서비스 자체에서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허위 정보를 대응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군 병이나 아니면 뭐 병사로서 또는 임원으로서 어떻게 활동에 참여를 해서 허위 정보가 어떤 게 있었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허위 정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매뉴얼과 프로토콜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지금 미국 행정부가 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정 박사님께서 정명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플로어 질문 종합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큰 고민인데 사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답변이셔서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정명현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논의 속도도 다르고 그리고 국제법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OEWC가 도대체 뭐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쉽게는 다음번 회의에도 이걸 들어봐야 되나라는 고민부터
혹은 여기서 무슨 결과를 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주셨듯이 미국 중심으로 지금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하고는 사실 상충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OEW 자체는 러시아가 주장해서 시작한 이니셔티브거든요. 이걸 미국이 절대 원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GG 이상으로 이렇게 확산해서 사실 GG 논의 자체도 미국이 초반에는 원했던 컨셉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진짜 원하는 컨셉들은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같이 하는 동맹국들과 혹은 우방국들 간의 어떤 의사 결정과 그것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훨씬 더 원해 왔었고, 거기다가 이제 IT 기술 발달에 따라서 지금 다루고 혹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그들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미국이 진짜 GG나 OEWG에서 뭔가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느냐라는 질문까지도 저는 해보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 화들짝 놀래겠지만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도 사실 많이 받고요. 그러면 정말로 원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느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어젠다의 이해력과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 어젠다 세팅과 그 이해력의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뭐가 그럼 더 좋을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가 즉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BM을 위해서 국가 중심의 대응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CBM을 뭘 하실 건데요? 뭘 하실 건지에 대한 역할과 기능과 목표와 비전이 명확하면 현재의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혹은 새로운 기관이 필요한 건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논의가 이 CBM을 집중을 한다 그러면 CBM 중에 우리가 뭘 할래를 먼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갈 길이 멀다 그런 건데 그래도 가야죠. 예. 자, 오늘 저희가 5분 늦게 시작을 해서 딱 시간 맞춰서 원래 계획한 시간대로 했습니다. 오늘 아주 진지하게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6분 선생님 그리고 해외 2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플로어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두 번째 세션 허위 정보 방어 전략과 국제기gun의 사이버 안보 담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